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유능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이 혼란의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왔다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은 어떤 머리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선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구도로 초박빙의 경쟁을 펼치면서 여전히 선거의 결과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남은 변수,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양강 대결, 이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막판까지 판세를 점치기는 이제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는 뭡니까? 전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로는 여론의 풍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정치에서는. 근데 기세 싸움에서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눌리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단일화 이슈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죠. 그리고 배우자의 법화라든가 아니면 과잉 의전 논란에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도 좀 더 강화됐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사실은 추경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른바 그분이라고 하는 대장동 관련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되게 됐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경도 이미 통과가 됐고요. 예. 단일화 이슈가 무엇보다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여론의 풍향이 좀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론조사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초박빙으로 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론의 풍향이 뭔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기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고요. 둘째로는 밟고 일어서면 안 된다, 딛고 일어서야 한다. 이 말로 네.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지금 정권 교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이재명 후보 심판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밟고 일어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밟고 일어서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어떻게 나의 장점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2주 동안 두 후보가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그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아마 살펴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평론가 얘기하시기를 단일화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지는 이슈로 분류를 하셨는데, 근데 일단 뭔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나게 판을 크게 출렁이게 할 수 있는 변수인 건 분명한데, 뒷얘기들, 그동안 결렬되기까지의 뒷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 변수입니까?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흥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끝났다.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 확증 편향을 얘기할 때 확증 편향은 왜 생기냐면 현실과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계속 살아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머릿속 세계에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멋진 그림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단일화 상대라고 하는 거래 상대가 있는데 예. 거래 상대를 패륜이라고 하고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거래가 어렵죠. 그리고 거래할 때 둘이서 은밀하게 나눴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 막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서 웃으면서 우리 단일합시다, 우리 동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이다. 지금 말씀하신 끝났다, 거래에서 오고 간 은밀한 밑바닥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들어보죠.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그때 안철수 대표를 포기하게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직접적인 언사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태기 의원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 본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나선 분들은 양당에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칭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거강꾼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단일화냐 아니면은 그 지지 선언이냐의 약간의 이해 아니면 어휘에 대한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결국 우리 당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에게 또는 국민의당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해지지 않았나. 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 어떨 때는 어휘의 선택 수위가 좀 강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권 일부에서는 울산의 극적인 회동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여선지 모르지만 저러다가도 또 막판에 극적인 담판, 담합,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또한 확증 편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좀 곤란해진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교감하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교감하지 않았어요. 아하.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 뜻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단일화 결렬 선언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내가 직접 단일화의 의사 표현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왔더라면 난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래는 끝났지만 흥정은 계속된다. 이 한마디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단일화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흥정은 계속 붙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흥정은. 그게 정치 현실인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국힘 쪽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이게 뭐냐면 단일화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 계속 내려갔어요. 예. 그때 한 15%, 10% 중반까지 갔던 지지율이 한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정치 현실이라는 거죠. 윤 후보가 뒤늦게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 한번 만나보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안철수 후보가 만나겠다고 해서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진작에 만약에 그렇게 만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안 후보가 정말 절실하게 기다릴 때 그때 가가지고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론사 단일화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제안 내용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희망 고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지지율이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보수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그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갔다가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희망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될 수 있다, 할 수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계속 줘야 그 지지층을 울타리에 가둬놓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함께하자. 이거 러브콜이라고 해도 좋다. 이러면서 이제 제스처를 갖다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안철수 뭔가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력을 나눠 갖는 건 끼리끼리 할 수 있지만 예. 권력을 나눠주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권력을 나눠 갖는 거야. 나랑 같이 했던 동지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다 하지만 나눠주는 거는 같은 사람들끼리 나눠준다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나눠주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상대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뚝 떼가지고 나눠줄 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를
고리로 한 개헌을 고리로 한 뭔가의 정치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단순한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뚝 가지고 있는 거를 뚝 떼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 다당제로 갑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선거제도 다 바꿔봅시다. 여기까지 만약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지 못하겠는가? 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 DJP 연합 같이 예.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나눠주는 건 가능하다. 이거 이제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이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성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설득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럴 용의까지 있다는 걸 과감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이것 또한 정치 현실은 또 다른 거니까요. 예.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대장동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제는 누구의 게이트, 누구의 스캔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바로 당신이다라면서 서로 공격하는 그 발언들을 잠깐 한번 좀 들어보죠.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네.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아하. 특검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자료 가지고 객관적으로 토론하자. 네. 1대1 토론이라도 하자. 저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도지사 가서는 코너아이 뭐 손꼽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후보로 만들어 놓은 저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 맡겨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것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변화. 예전에는 대장동 의혹 제기에 수세적으로 몰리면서 공세를 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도 가끔은 보입니다. 공격력이 이렇게 강화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명분을 줬기 때문이죠. 명분. 네, 빼앗겼던 명분을 다시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6개월 정도 시달렸잖아요. 지금.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입으로 설계자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심의 어떤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게 녹취록이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역공이 시작됐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그런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녹취록 신빙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애초에 신빙성 없는 거 가지고 왜 공격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억울했다, 그동안 억울했다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다 이런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계속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애초에 윤 후보가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있었다,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TV 토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번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바꿨단 말이에요. 일단 해명 자체가 달라졌다. 이건 뭔가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용했던 계좌도 지금 5개가 나온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해왔던 게 뭐였어요? 법카, 초밥 10인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초밥 10인분 얘기하면서 자본시장의 가장 그 나쁜 범죄라고 하는 주가 조작으로, 만약에 주가 조작을 거기에 연루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주식 투자는 했고, 이건 부인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SBS 보도 따르면 9억 원을 벌었고 9억 원이든 얼마든 간에 번 돈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초밥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주가 조작으로 돈 번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명분을 줬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공세는 계속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격력이 강화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다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이거 분명하단 말이죠. 본인의 입으로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내가 다 끌어안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윤건영 의원도 사실은 친문 쪽이죠.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사과한 걸로 이제 받아주자라는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뭐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거에서 경쟁자로 만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2017년 경쟁자로 만났잖아요.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어찌 보면 했던 상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대와 관련해서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을 상징하는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경쟁자로 만나서 굉장히 격하게 싸웠잖아요. 그럴 때 열성적으로 도와줬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은 외부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아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세를 갖다 한층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여권을 견제해야 된다. 지금 의석수가 저쪽이 몇 개냐. 거기다가 대권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이념적인 어떤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건 위험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정부는 아마 개헌선을 돌파하거나 어떤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는데, 글쎄요, 뭐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누가 윤 후보를 오바마가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던데요. 사실 한국 보수 진영에 어찌 보면 색깔로는 고질병 같은 것이기도 하죠. 또 그게 이념의 기저에 깔려 있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종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좌파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더 한 발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집값 폭등이 좌파 집권을 위한 뭐 전략이었다고 얘기한다거나, 집값을 끌어올려가지고 무주택자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면 그걸 선거에다 이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광주의 투쟁력이 약화될까 봐 복합 쇼핑몰을 안 줬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정권 심판론을 좀 더 키우고자 하는 뭐 본인의 욕심은 알겠으나 분열과 일종의 이제 증오심만으로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효과적인 선거 전략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깔론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